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44살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47살이며 10살 아들과 이쁜 9살 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연들을 들어보니 정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다. 저희가 사는 이야기도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합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많이 좋아합니다. 누구나 여행은 좋아하죠. 하지만 저희 가족의 여행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웬만해서 겪어보지 못한 체험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데요. 그냥 관광이 아니라 무언가 교훈을 얻거나 아니면 생존 능력을 높이거나 습득형 여행을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거나 최소의 장비로 그 상황에 맞게 생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도 곧잘 따라하며 눈으로 봐와서 그런지 그 상황에 맞게 필요한 걸 알아서 척척 구해옵니다. 저희 가족은 이런 생활이 아이한테 많은 교육이 될 것 같아 뿌듯해하면서 저희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꼭 특별한 곳을 선정해서 움직입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아들은 친정 엄마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말에 남편이 데려다 줬고 저희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 저녁에 다음날 출발할 물품을 정리를 했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하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이 따뜻할 때와는 다르게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산속 깊은 곳에 도착을 했고 자리를 만들고 해가 짧아지기 전에 모든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이 이런 쪽에는 상당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위험했다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산속 깊은 곳이라 눈이 오기 시작해서 그런지 남편은 약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철수하자고 말했고 점점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들게 올라와서 준비했지만 남편의 냉정한 판단에 빠르게 철수해서 집으로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그 전에 쌓여있던 눈 때문인지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했지만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점점 어두워짐과 동시에 저희 체력 또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내려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내려가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호흡을 맞추며 그동안의 노하우와 지리 탐색으로 최대한 체력을 덜 쓰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내려올 때쯤 무언가의 소리를 들었고 저와 남편은 되돌아왔던 곳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누군가 소리친 것 같았는데? 나도 들었어.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가? 이 날씨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있겠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마저 가던 길 가자. 앞으로 1시간만 더 내려가면 도착하겠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저기 위에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올라갔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정확하게 듣지 않았고 그리고 구조 신청을 했겠지. 그렇게 남편은 잘못 들은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서도 제 느낌은 불안했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눈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묻힐 걸 알고 있었고 구조대가 와도 많이 쌓이게 된 눈 때문에 수색이 어려울지 몰라 남편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만약에 위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우리까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들은 것도 아니었잖아. 만약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땐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나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지면서까지 무리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 정 불안하면 구급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던지. 그럼 신고 내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남편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자면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구급대에 전화를 했고 사고 접수 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잘못 들은 것 같다며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 더 작은 외침이 들렸고 다시 한번 저와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등에서 올라오는 소름과 닭살에 머리털이 섰으며 남편 또한 눈이 커지면서 바로 저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서 구급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알렸고 많은 눈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출발한다는 말과 동시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은 냉정하게 구급대에 신고를 했으니 지금 상황에 우리는 내려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저는 목소리가 울린 방향을 저희만 알고 있으니 구급대가 올 때까지 여기에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고 제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건 볼 수 없다며 제 손을 잡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시간이 없는데 의견 충돌로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제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아무런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며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얇게 들린 목소리를 잊을 수 없어서 제 발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구급대의 전화였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진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저희 또한 오고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고 남편은 안 되겠다며 일단 텐트를 쳐야겠다면서 급하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발빠르게 움직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의 표정과 행동에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을 들었더라면 벌써 내려가서 집에 가고 있었겠지만 남편과 동시에 한 번도 아닌 두 번 들린 목소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텐트 안에서 추위를 피해 있는데 밖에서는 강풍과 함께 세찬 눈바람이 몰아쳤고 저와 남편은 숨죽이며 조용히 서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살을 찢고 들어오는 차가운 냉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바람과 함께 눈이 그쳤습니다. 그렇게 텐트에서 나왔고 저는 한 번 더 크게 외치면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분에게 소리쳤습니다. 구급대는 내일 아침에 올라와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남편은 눈이 그치고 바람이 멈춘 틈을 타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올라가 봐야겠다며 텐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리 눈이 그쳤다고 해도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절대 안 돼. 이제 와서 안 된다는 말은 또 뭐야? 그럼 애초에 내려갔어야지. 언제 또 눈이 내릴지 모르고 바람이 불지 모르니까 빨리 상황을 좀 살피고 내려올게. 그러니 텐트에서 불 켜고 지키고 있어. 알겠지? 금방 내려올게. 어디 가지 말고 꼭 여기에 있어야 해. 그리고 남편은 혼자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과 몸이 떨어지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일 없다는 말과 함께 짧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텐트 안의 적막함에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었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무서움과 동시에 저는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불안함에 안절부절 못했으며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남편 이름을 외치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힘차게 불러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은 채 짐을 챙겼고 남편이 올라갔던 방향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자국이 끊긴 곳에 저는 멈춰 섰고 주변을 살피자 제 눈앞에는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낭떠러지 있는 곳에 랜턴을 비춰봤지만 랜턴 빛이 아주 희미하게 땅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발자국이 끊긴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찾았지만 아무런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랜턴으로 주위를 살피며 맴돌았습니다. 분명 근처 어디에 있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정신을 다시 차렸으며 낭떠러지 있는 곳을 자세히 보니 로프 하나가 내려져 있었고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로프가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로프 있는 곳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쪽 멀리에서 희미하게 다가오는 불빛에
저는 소리치며 방향을 잡아줬고 누군가를 업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 들고 갔던 배낭 가방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점점 가까이 온 남편의 등에 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아니라 아주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남편은 빨리 텐트 안으로 가야 한다며 남편은 올라오기 위해서 로프를 자기 몸에 묶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로프를 하나 더 내려서 반대편 나무에 묶고 힘차게 끌어올렸습니다. 한 개의 로프는 남편이 잡고 올라오는 로프였고 또 하나의 로프는 제가 올라오는데 힘이 덜 들 수 있도록 끌어올려주는 로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힘겹게 올라왔고 숨도 돌릴 틈도 없이 텐트까지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텐트 안에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다 챙겼으며 계속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를 끌어안고 살을 비볐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아이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따뜻한 물을 아주 조금씩 입에 넣어주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을 주무르면서 텐트 안에 열기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웠고 해가 텐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현재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숨을 고른 남편이 던진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온 곳에 2명의 사람이 더 있어. 아마 부모인 것 같아. 왜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껴안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산속 깊은 곳까지 올 수 있는 복장도 아니었고 평상시 입을 수 있는 외출복을 입고 있더라고. 둘 다 저체온증으로 먼저 세상 떠난 것 같고 이 아이는 부모 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다가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아마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이 아이가 외친 것 같아. 그래서 미세하게 들렸던 거고 잘 들을 수 없었던 거야. 진짜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마 이 아이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야. 지금도 몸이 완전 회복을 하지 못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따가 구급대 오면 병원에 같이 가 있어. 나는 현장에 가서 이 아이 부모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하니까. 그렇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전해줬고 2시간 정도가 지나자 구급대가 저희가 있는 위치에 와서 저와 아이를 부축해줬고 남편은 다른 일원과 함께 아이 부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걱정 말라며 금방 뒤따라 가겠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늦은 저녁 병원으로 왔고 불안에 떨며 한참을 울었던 아이는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하며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경찰에게 저희가 겪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고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알게 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에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둘 다 고아원에서 만나 생활고에 허덕이며 27살과 28살의 나이에 갈 곳 없이 아이를 힘들게 키우다 결국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한 것 같다며 경찰부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또한 아이를 쳐다보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혼자가 되었고 다시 고아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결정을 내린 부모들이 원망스러웠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금세 기력을 찾은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고 때마침 병원밥이 나와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서 밥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많이 고팠으면 씹지도 않고 목으로 넘겼고 깨끗이 비운 밥그릇이 내심 아쉬웠는지 숟가락을 빨며 더 먹고 싶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따뜻한 병원의 온기에 밥도 먹어서 그런지 금세 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남편을 불러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마음은 서로 똑같았으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참을 묵묵히 땅만 쳐다봤고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흔치 않은 상황이고 저 아이와 우리가 인연이라면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잘된 선택이던 잘못된 선택이던 간에 우리가 저 아이를 발견했고 우리가 구해줬으니 어느 정도 책임도 있지 않을까? 나도 당신과 같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처음 이 아이를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인연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정말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당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할게. 저 아이의 부모는 둘 다 고아였다며. 그럼 결국 우리가 떠나면 저 아이도 고아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자. 그렇게 저와 남편의 긴 대화 끝에 결국 하늘이 저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낸 지 이제 2년이 되었네요. 당연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제 아들과도 매일 티격태격 하면서 잘 때는 또 같이 자며 오빠 오빠 하면서 따라다니는 게 세상 사랑스럽네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늘이 정해준 인연 어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로 했고 예전의 삶보다 지금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커줘서 고맙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줘서 고맙단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우리 딸 민지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